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충북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14만여 명에 이르는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총선 투표도 시작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총선 투표가 시작됩니다. 워낙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흐름을 두 분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해외 유권자 투표,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역대 선거 결과를 토대로 비춰보면 예. 국내심 보수결정당이 불리했어요. 근데 작년에 재외동포청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에 어떻게 표심이 변했는지가 일단 관전 포인트 같고요. 그다음에 재외 국민 투표 중에 재외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지가 등록돼 있거나 주소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투표지를 2장 받아요. 비례 투표 하나 하고 지역구 투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박빙승부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역의 당선자를 바꿀 수 있는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외 그야말로 선거인 투표 거기에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은 비례 투표지 하나만 받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례 국회의원 정당 투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사실은 이제 비례 14만 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비례 당선자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이런 데 신경을 굉장히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 선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언론이 분석을 하거나 코멘트를 한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의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표심이 진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표심이 지금까지는 노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한 표심이 크게 바뀔 만한 그러한 어떤 외적 요인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외 국민 투표의 어떤 흐름 자체는 그러한 어떤 표심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겠지만 예단을 하거나 그것을 아마도 이럴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겠죠. 그걸 감안해서 이제 그런 언론의 평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투표를 신청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 자체는 또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구의 어떤 요인이라든가 또 해외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놓고 또 표심의 변화와 연관지어서 분석하는 것도 상당한 한계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선거의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좀 어떤 전방위적인 그리고 좀 광범위한 어떤 이 정권 심판 내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으로 흘러간 것 자체는 또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볼 때에는 다소 지금의 여당 그리고 정권에 불리한 흐름이 있는 것 자체는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는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그러한 전반적인 표심 자체의 흐름은 지금의 어떤 국내적 상황 이런 부분하고 크게 유리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보태면은 지난 총선이 21대인데 그때는 코로나 정부에서 치러졌던 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의 절반가량이 사실 투표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해당 국가의 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그때보다도 투표율이 낮다, 등록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 관여층만 등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적극적 관여층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더 투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이전 흐름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약속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총선용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약속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논란이 장기간인데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것에 어떤 종지부를 찍는 듯한 어떤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2021년에 이 국회 분원을 어쨌든 세종시에 마련하는 것 자체와 관련돼서는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좀 더 확장적인 것들을 약속을 한 것인데 어쨌든 이 과거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완전히 확인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약속을 했고 인정을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게 이전에 어떤 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좋은 어떤 논쟁 구도 속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좀 논의가 이어졌다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거의 어떤 카드,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서 활용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 지금과 같은 어떤 시점과 흐름 속에서는 다소 이제 언론의 평가나 이런 걸 보면은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뭐 조선일보나 이런 보도를 보니까 범야권 200석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뭐 그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될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건 다른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는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계심을 표현하는 그런 기사들이 쭉 있던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전공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 전공법이라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좀 더 민생을 챙기고 좀 미래적인 어떤 대안적인 그러한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랄까요,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개발 이슈나 이런 걸 던지는 걸로 좀 분절적인 어떤 개발 이슈를 통해서 좀 승부를 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좀 받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세종시에 어쨌든 국회의사당을 온전히 옮기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충청권의 개발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대를 충족시키는 점.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여의도에 있던 국회의사당이 완전하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개발 제한이나 이런 게 풀리게 되기 때문에 여의도의 금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떤 통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 과거에도 이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내겠다. 이런 메시지로 접근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다양한 개발들이 또 가능해진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걸로 승부를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뭐 가능한 수겠습니다만 이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뭐 이런 이제 여의도 통개발 이런 얘기했다가 이 사실 집값이 갑자기 폭등할 조짐을 보인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챙겨보고 약속을 했는가 지금 그러한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이제 약속을 했는가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분절적인 지역 이슈를 통해서 한 위원장이 승부를 보려고 한다고 평가해 주셨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회가 두 개일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를 하나로 만들자는 거고요. 그 흐름 자체는 세종시에 정부 부처가 많이 이전돼 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14개인가 간 거죠. 12개인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의원회관하고 본회의장은 왜 안 가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고 세종시에 마련된 부지가 현재 국회의사당 부지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2배를 마련해 놓고 여의도는 또 차지하고 있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그걸로 전부 다 이전해야 된다라는 취지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아마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2021년도에 국회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원을 둘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본원을 이전한다로 가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규칙 제정도 국회 과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의 과반의 의석이 만약에 확보된다 그러면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국회가 여의도에서 이전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남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회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정치권의 대세인 국회 이전을 좀 더 빨리 마무리 짓고 해당 부지를 활용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개발 이슈를 위한 국회 이전 공약을 내세운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30년까지 이전하게끔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KTX 타고 서울에 와서 국감을 다 치르고 이런 식의 비효율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되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주말이면 다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세종시의 상권이 공동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 국회를 완전하게 장소적으로 두 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로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 맞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공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부울경 지역도 방문을 했고요. 일단 이 모습들은 이제 집도끼를 이제 달랜다, 집도끼를 좀 이제 잡기 위해서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의도한 대로 좀 보수층에게 좀 어필이 되는 행보였을까요? 그것을 의도한 것이다라고 언론들이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층이라고 해도 보수적 유권자층이라고 해도 뭐 다 같은 생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행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야 또 뭔가 갈등이 해소가 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분들을 포용했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보수층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는 계기가 일부는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선거 흐름상 이 국민의힘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이후에 도태우 후보가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이 재판에 뭐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점과 관련돼서는 일부 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최경환 전 부총리 지금 출마를 했는데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예. 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전략적으로 또 고려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림수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응도 사실은 TK 민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TK 민심 그리고 보수층의 보수 유권자층의 최근의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어떤 분열이라는 거는 아주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에서 사실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냥 도태우 후보라는 분이 TK 민심 뭐 전반을 대변하는 분이어서 그분이 무소속 출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맥락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 속에 끼워 넣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도 그래서 신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국면일수록 대통령하고 맞서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단결하고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언을 했다라고 신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갈등 소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TK 민심이라든가 보수 유권자층을 단결시킬 수 있는 힘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전략을 잘 세우고 중도층을 잘 공략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런 예감을 주면 그럼 보수 유권자층도 일부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아 저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고 단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가야 미래적인 어떤 그러한 이 예고를 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줘야 그렇게 돌파할 수 있어야 전공법이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TK 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충청권에 가서는 여기는 국회의사당 다 옵니다 얘기하고 서울에 와서는 여의도 이제 막 개발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방식이 사실은 다소 퇴행적인 전략이 아니냐라는 인상을 줘서 중도층에게는 그렇게 좋은 어떤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이 역풍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예. 다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좀 중도층을 공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잠깐 나오신 것처럼 이 TK 민심을 지금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3개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차례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대구 경북에서 12%포인트가 빠진 거를 한 주 새에 좀 빠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각 지역별로 좀 보면은 부산 북갑의 경우 전재수 후보 그리고 다음 그래프도 좀 볼까요? 예, 부산 사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성권 후보보다는 최인호 후보가 그리고 양산을 경우도 김태호 후보보다는 김두관 후보가 자 요렇게 지금 보면은 보수 표심이 TK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을 먼저 잡는 것이 좀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중도층,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이 중도층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전제하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보수층에 대해서 구애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뵈러 갔다. 뭐 그렇게 일단은 단정한다고 쳐요. 그런 행보 자체가 중도층의 민심을 돌아서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전제가 틀렸다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국가 원로예요. 국가 원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정책적 조언을 듣는다.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보수층의 플러스에서 중도층의 민심을 끌고 올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경제 민주화였잖아요. 이 부분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굳이 뭐 보수 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뵈러 갔다 그래서 이것이 보수층에만 구애를 하고 중도층의 민심을 외면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당대표나 조국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뵈러 간 것이 이것이 중도층의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을 뵈러 가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오는 것 자체가 나라 통합을 위해서 또는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일도 양단으로 보는 것은 저는 오히려 프레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국정농단의 피의자거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나 또는 민주당 사람들이 그것을 수사했던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법의 무슨 논리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왜냐하면 중도층 공략을 얘기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전제를 하는데, 왜냐하면 또 이제 뭐 법적으로 다 책임을 졌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게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유권자들이 볼 때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이 재판에서 실제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할 때 실제로 당시에 나가서 구형문을 읽었던 검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다수의 보수층 포함해서 유권자들이 그것을 잘못한 행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과거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면은, 지금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 선거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당당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당당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인데 그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당당하고 미래에 대해서 대안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각을 갖고 있을 텐데, 저 장면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어떤 기분을 느낄 거냐면, 과거에 대해서 좀 비굴한 것 같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장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서 패퇴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검사로서 본인이 직분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래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사로서 한 직분에 대한 평가는 나쁠 리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하에 검사로서 한 직분에 따라서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떤 평가를 얻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잣대, 정치적인 잣대 갖고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 중도층이 엄청나게 분개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나라가 진영으로 갈라져서 가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정책 대립은 할지언정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상대방 진영에서 주장하면서 다 틀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오히려 진영 대립을 중도층은 싫어하는 것이지, 그런 통합과 화합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유승민 총선 역할론이 재등장 중인데요. 이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까지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면은 어느 누구든 저는 가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의 이번 총선에서의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역할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보신 것처럼 여당 내에서 유승민 구원투수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유승민 구원투수론에 대해서 다시 나오고 있는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글쎄요, 뭐 지금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마치 유승민 그 전 의원께서 반드시 필요한데 특정인의 반대 때문에 등판을 못한다, 이런 인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께서 본인이 만약에 역할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유경준 의원 지역구 가서 돕고 계시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우면 될 일입니다. 이걸 갖고 중앙선대위의 직책을 맡길지 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박 갖고 오히려 그것이 표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중도 소구력이 있고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받지 않는다, 이런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전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합리적인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역구 가서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서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한 유승민 의원의 등판이 반드시 중도 소구력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의 자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종섭 또 황상무 사태에 이어서 대파 논란까지 또 다시 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특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과 좀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차별화된 목소리가 되려면은 지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특히 뭐 지금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뭔가 대화를 해보자 의료계하고 그다음에 특히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정지 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해보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당하고 이제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차별화가 되려면 어디서 돼야 되냐면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다음에 2,000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좀 목소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은 지금 2,000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이제 전해지고 있고 대통령실도 그런 목소리 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게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실제로 2,000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나간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은 확실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2,000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의료계 일각의 주장입니다만은 1,000명 선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하고 대신에 2,000명을 5년 동안 늘리는 것보다는 1,000명 수준을 예를 들면 10년 동안 늘린다든지 중간에 평가를 한번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볼 때는 여당 내에서는 분명히 그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의료 공백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료개혁의 차원에서 이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을 쭉 밀고 가는 게 도움이 됐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부담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는 좀 여당 내에서도 공유가 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어쨌든 대통령실과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낼만 하다가도 급히 봉합해 오는 그러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어쨌든 입장을 바꿀 마음이 없다면 증원 규모 2,000명을 지금 확정해 놓은 상황에서 그리고 각 대학에 이미 얼마씩 증원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배분 통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게 입시 시장이나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학부모들의 어떤 문제와 연결돼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또 뒤집을 만한 그러한 여력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소폭의 조정 가능성은 있는데 왜냐하면 일선의 대학에서 이 교육할 준비나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일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의료계가 만족할 정도의 그런 규모의 조정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계속해서 이 요청을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제안하는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총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당내 후보들이 있고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좀 중재 역할을 해보겠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조율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정의 여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대통령실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도 아마 공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의사단체들도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쭉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2,000명, 그러니까 지금 2,000명 시작해서 5년간 10,000명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1,000명씩 시작해서 10년간 10,000명을 늘릴 것이냐 2035년 정도 되면 10,000에서 15,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증원 규모를 정해서 어떤 기간 동안 늘릴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저는 그 대통령실도 2,000명이 도구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00명을 5년 동안 늘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2035년에 의료 공백이 10,000명 정도 이상 발생할 게 자명한 입장에서 그 당시에 미래 의료 공백을 재빨리 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 한 명 양성하는데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걸린다는 그런 양성 기간을 고려한다 그러면 얼른 증원 규모를 정해서 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은 대통령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00명에서 15,000명이 35년에 부족하다라는 것이 만약에 맞다면 그게 맞죠. 그런데 지금 현실 공백이 생기고 있잖아요. 현실에 의료 공백이 또 생기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대통령실 고민도 또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0,000명을 늘리는 방법이 1,000명씩 10명을 늘리는 방법을 도입할 여지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다만 대통령과 정당 간의 얘기 또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로 귀결될 것이 아니고 대화 협의체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4월 말까지 결정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4월 말 5월 초에
모집 요강이 나가기 때문에 물론 그때 그 이전에 학칙 개정도 하고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대학 내부적인 절차를 떠나서 대국민 차원의 절차를 고려한다면 모집 요강 발표 이전까지는 뭔가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열어놓고 고민을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격전지를 중심으로 유세를 다니고 있고요. 유세 현장마다 지금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외치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파와 관련해서 대파 가격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지금 좀 꺼내들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농축산물의 가격은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대한 변동이 크다라면서 좀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설명은 뭐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 요인에 대한 설명은 뭐 네. 고맙게 잘 들을 일이죠. 그러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설명이 저는 뭐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외부 요인에 대한 변동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사과 가격이라든가 대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서민 물가에 어쨌든 고통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외부 요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과 대안이 어떤 것이냐를 묻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정부 지원에 의한 지난번에 좀 논란이 된 875원으로 결국은 이게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일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지원에 의한 뭐 그것을 쿠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잘 이 좀 정책적인 어떤 믹스를 하고 활용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끝에 최근에 가격이 뭐 하락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뭐랄까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속 가능한 거냐라는 문제제기가 바로 언론에서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 875원 대파의 경우도 그게 제가 뭐 이 언론에 등장하는 표현을 좀 빌자면 영끌 할인을 한정적으로 적용했을 때 가능한 가격이다. 그것도 줄 서서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어떤 장면을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대파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 위해서는 나는 줄을 서야 되는 거냐? 줄을 서라고 지금 정부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현실이 어렵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함께 감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대책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러저러한 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국민 여러분은 이러저러한 수단을 통해서 이 대책을 통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 야당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설명보다는 대안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 농축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게 농축산물은 아시다시피 이게 필수 식자재 같은 경우에도 가격 대비 탄력성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다 해서 공급이 갑자기 늘거나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 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이게 뭐 공급의 한계가 있고 수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다 사야 되는 것이고 또 농축산물 누구나 다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2018년도에 대파 1kg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그때 농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2021년도인가요? 대파 1kg 가격이 뭐 6,000원인가 했어요. 그때도 또 소비자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싸면은 농민들이 난리가 나고 비싸면 소비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중 가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매 가격은 그렇게 내리지 않고 소매 가격만 내리게 하는 이거 정부 지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급량도 이게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등락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잘 관리하면은 잘하는 겁니다. 이걸 원천 봉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민주당 정부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 공방으로 대상에서 삼을 게 아니고 촉구하시면 됩니다. 안정자금 1,500원 추가 풀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잡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또 가파르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생산자 재배가 농가에서는 굉장히 또 항의를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가 관리가. 이 농축산물에 관련돼서는 이런 사정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대파값 845원이 75원이 이 논란은 너무 유치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875원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이거 다 이렇게 이런 가격에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관련 장관인가요? 뭐 5개 큰 대형 유통업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 객관적인 사정을 밝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트집 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상황 관련해서 짚어봤는데 이번엔 야당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대장동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면서 내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검찰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낸 게 나경원 전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거든요.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 이 국회 신속처리 안건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충돌 사건으로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낸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재판에서 재판받고 있는 현역 의원이 10명가량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2020년도부터 패스트트랙 재판이라고 저희가 소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판은 2020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그 양상하고는 좀 달라요. 피고인도 아마 35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증인도 검찰 신청 중에 7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3년가량, 4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의 그 연기 그 행태하고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받는 재판에서의 연기 행태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단식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국감 나간다고 또 안 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받는 태도 자체는 국민이 보실 때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얘기하셨듯이 뭐 내가 재판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건 재판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분에 대한 반대 신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 그래서 다른 피고인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재판장의 보충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신문을 하고 변호인이 신문을 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재판장이 왜냐하면 재판장이 심증 형성을 하고 판단 내리는 사람 재판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증인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고 또는 재석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같이 결연돼 있다라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는 지금 내가 신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난 출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재판을 잘 알고 계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재판부를 모독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재판장에 출석하면서도 이재명 대표 출석 전후로 서대문 갑과 이제 동작을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몇 번째 방문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여기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후보인 지역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류사명 전 총경이 후보로 이제 둘이서 맞붙는 지역인데 계속해서 동작 지역을 좀 지원 유세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한강벨트라고 부르는 이런 지역구 중에서 그래도 이 상황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다가도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최근에는 좀 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민주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거 구도가 펼쳐져 있는 곳이 사실은 동작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성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계속 두들겨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 두드리듯이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잘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좀 전망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해보자 하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러한 뭐 마음이 실렸다라고 보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보니까는 뭐 여기 이제 뭐 중앙대 가가지고 내가 여기 이제 법대 나왔다 이렇게 말씀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뚫는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이 어려운 곳을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뚫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또 서사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 뭐 국민의힘이든 또 민주당이든 분위기가 좋을 때 가장 어려운 데를 많이 가는 것은 또 당연한 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보이기도 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 뭐랄까요 선거 일정과 관련된 앞서 재판 일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과부하가 지금 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하가 걸리는 데 더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실언, 비판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선거 상황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조국혁신당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러한 악재들이 지금 민주당에는 악재로 반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행보가 빨라지고 행보가 좀 과감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는데 이 국면이 선거 마지막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마지막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정부를 향해서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의붓 아버지, 계모 같다라는 표현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죄를 촉구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야당 대표니까. 그런데 그 발언 과정에서 비판할 때 쓰는 용어 자체가 이게 비상식적인 것이죠. 지금 재혼 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혼 과정이 생기게 되면 3만 건씩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저런 그 인척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저희가 의붓아버지라고 쓰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척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회에 이제 보편적 현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보편적 현상에 대해서 저렇게 그릇된 잣대를 갖고 그릇된 표현을 쓴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당대표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만약 입법 과정에 저는 그릇된 통념이 본인 생각이 반영이 되게 되면 그 입법이 보편성을 띠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빨리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전 이재명 대표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표현의 부적절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를 좀 오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아르헨티나 이런 부분도 있고 브라질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글쎄요 저는 사실관계만큼은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야당 대표에 대한 국민적 공신력 이것을 온전히 지키시는 길이 아닌가. 야당 대표가 발언하게 되면요 국민들은 그렇게 믿어요. 당 대표 되는 분이 이렇다 사실 그런 사실관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여당을 비판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전제된 사실관계가 틀리게 되면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때 잘못된 전제 사실 판단 기초로 삼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또 총선 공약으로 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막판에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비동의 간음죄를 이제 약속한 것 자체가 변수가 된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대한 것이 일부 이제 20대 남성이라고 불리는 원래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 있는 그 남성들에게 뭔가 귀에 꽂히는 얘기가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논쟁이 붙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이고 할 때라면은 이게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입증 책임이라는 게 이게 이 법이 도입이 되게 되면 그동안은 어쨌든 간에 검사가 입증을 했으면 되는 것이 피해자가 피해자가 동의를 나는 안 했어라고 할 때 결국은 가해자가 그것을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을 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논리로 지금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뜨거운 어떤 논쟁이 지금 붙고 있는 사건이 있다거나 그러한 어떤 사회적 논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소구력 있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제한적인 효과일 것이다. 요 반대한 상황 자체는 이제 그렇게 일단은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아무튼 누구보다도 잘하는 영이고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선거, 정치, 표심 이런 것 이상의 어떤 인사이트를 또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 결국은 가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비동의 간음죄 처음에 입법 논의할 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논의를 막 할 때 이미 그러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해외의 사례라든가 특히 영국의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법에 이제 정해서 실제로 피해자가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증적으로 그랬는가를 검사가 다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수단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학계에서도 그렇고 법 쪽에서도 그렇고 이미 된 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내가 검토를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런저러한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얘기까지 해줘야 성실한 어떤 논의가 진행 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뭐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제대로 좀 논의조차 못하고 계속해서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논란에 대해서 발의된 법안이 폐기됐다는 의미는 아직 사회적으로 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현재도 사실은 이제 명시적인 그 동의가 없으면 처벌되는 그런 추세예요. 현재도 판례에 따르면. 예. 그리고 동의를 했다고 쳐도 이 동의할 능력이 없는 분이거나 또는 비자발적으로 보이거나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된 경우 등에는 지금도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법으로 만약 하게 되면 입증 책임 전환이 명시적으로 되는 겁니다. 현재도 사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약간은 있는 식으로 법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의해서 충분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명시적으로 뭐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다 이런 이제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입증 책임이 전면 가해자에게로 전환되는 것이라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운영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법원 판례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준이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편적 통념이 된다 그러면 그때 도입하는 것이 맞지 저렇게 정치권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만한 그 대상의 법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이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를 모집을 했는데 목표액이 50억 원이었는데요. 200억 원이 몰렸고 54분 만에 이 펀드가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을 향한 지지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이전 국면까지는 원래 이제 범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의 지지를 민주당의 이제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이 좀 나눠 가지는 국면에 좀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이제 상승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을 좀 상회하는 부분까지도 일부 이제 잠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민주당 지지층이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그 선거에서 정말 투표율이 최대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수준을 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양쪽이 지금 모으고 있다. 이런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한 구도가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이제 조국 이 당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키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중도층이 볼 때는 아무리 정권 심판 여론이 크고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가 불만을 표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더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자가 많이 배출이 돼야 그래야 어쨌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들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경제 용어로 얘기하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열린민주당처럼 잘 나가다가 한 번에 그러면 정말 이 총선 이 결과로까지. 투표함 딱 열었을 때 정말 완전히 좀 쭈그러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 정도의 구심력이 지금 없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 범민주당 지지층의 요 영역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지층은 유지한 채로 총선 결과를 맞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지지세, 열풍이 선거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한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층의 지지세가 더 유입되는 이런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 조국 정당의 특색은 뭐냐면 일단 비례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지원했다. 이거 비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대법원에서 만약에 판결받게 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면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조국 정당에 대해서 이게 뭐 범죄자 집단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조국 정당이 갖게 되는 앞으로의 정당으로서의 색깔, 계획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조국 정당에서는 검찰 개혁하겠다, 뭐 탄핵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이런 베일에 가려져 있는 면이 오히려 국민한테 소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비겁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명확히 밝혀야죠.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이 대선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각 재개헌을 추진한다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국민이 볼 때 본인이 밝힌 비전을 보고 국민이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냥 뭐 베일 이거 하나 갖고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